안녕하십니까. 태영호TV의 태영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핵 협상 전략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빠질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이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김정은이가 북한 당 제7기 5차전을 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얽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 군축과 전파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언급한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핵 전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핵 군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키워드는 뭐냐? 왜 핵 군축과 전파 방지라는 말을 했을까? 이겁니다. 우선 핵 군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김정은이가 핵 군축에 더 이상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한 이 핵 협상을 김정은은 처음부터 이거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생각하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쉽게 말하면 뭔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한 9개 있는데 그중에서 5개 나라만 핵보유국인데 이 나라들은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들은 핵 무기를 다른 나라에 전파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진행하는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핵 보유국들 사이의 협상처럼 이건 군축 협상이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못 박은 겁니다. 실례로 김정은은 2018년 5월 달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2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북한의 많은 핵 자산 중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으니까 제재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뭐냐?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면서 일부 핵 자산을 내놓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핵 군축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김정은과 딜을 맺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영변 핵시설대 제재를 풀어주는 그런 딜을 맺었더라면 결국은 자연히 이것은 핵 군축 협상이 돼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파 방지 문제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왜 핵 전파라고 쓰지 않고 전파 방지, 그저 전파 방지라는 표현을 애매하게 쓰었을까요? 이것은 남한테 주는 것이 핵일 수도 있고 미사일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김정은이가 이젠 정말 힘들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참아왔던 이거 전파 방지 더는 이거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나는 핵, 미사일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팔고 그 대신 나한테 필요한 돈을 벌 거야. 이걸 결국은 미국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이 언급한 이 전파 방지 이 카드가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2018년 5월에 발표한 제4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사이에 이스라엘과 스웨덴서 극비 미사일 협상을 진행한 걸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협상에 직접 참가했었는데 당시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그린다면 몇 달 전인 98년 8월 31일 북한이 광명성 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한국과 서방에서는 그건 위성이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이다. 그래서 그때는 대포동 1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북한은 광명성 1호 또 우리는 대포동 1호라고 이름 자체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이후에 이거 북한이 저런 미사일 기술이 있었네. 이걸 직접 목격한 이란, 이집트, 시리아, 파키스탄, 리비아 등 이 이슬람권 나라들이 그 미사일 기술을 좀 줘 하고 북한에 돈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정일이가 그 나라들 중에 일부에게 미사일 기술을 넘겨주었더라면 그때 돈을 벌었겠는데 그런 직거래를 하지 않고 아주 교모한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느냐? 당시 북한은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매해 50만 톤의 중유와 함께
미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매해 수만 톤의 식량을 북한이 받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북한이 돈 몇 푼을 바라고 이슬람권의 미사일을 팔았더라면 물론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거래가 끊기는 겁니다. 중요 10만 톤이 끊게 되고 수만 톤의 식량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 흔히 쓰고 있는 성동격서 전술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미사일 카드를 가지고 미국을 직접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99년 1월부터 스웨덴에서 이스라엘과 국비 미사일 협상이 시작됐는데 그때 북한이 이스라엘에 제시한 거래 조건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미사일 기술을 본 많은 이슬람권 나라들이 지금 북한에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미사일 기술을 달라고 하는데 북한이 팔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눈에 걸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한에다가 10억 불만 준다면 다른 나라에 팔지 않겠다. 그러니 10억 불 내. 그것도 현금으로 이겁니다. 당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동맹국과 협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10억 불을 주고 싶은데 형님이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금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형님한테서 승인받았다. 물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10억 불에 해당한 식량이면 식량, 비료면 비료, 트랙터면 트랙터 어쨌든 10억 불에 해당한 명세서를 줘. 그러면 줄게. 라고 딜을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때 전 속으로 대단히 기뻤습니다. 이거 10억 불에 해당한 식량이든 트랙터든 비료든 이거 받아내면 대단한 건데 그런데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니 며칠 후 김정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현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라. 그래 다시 또 이스라엘 주라고 또 앉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사람들이 그때 북한에서 대단히 많이 굶어 죽고 가고 있었는데 10억 불에 해당한 식량을 받으면 북한의 숨통이 열리는데 왜 딱 계속 현금을 내라고 할까? 이거 전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마주 앉으면 현금이야 물자라 이걸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이스라엘과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큰 거 하나 놓쳤구나 라고 마음이 알하면서 혹시 이스라엘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고 그만한 돈을 벌었을까라고 궁금했는데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다 이후에 한국으로부터 먼저 터져나왔죠. 당시 김대중 정권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10억 불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를 현금으로 북한에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래서 99년도에 이스라엘과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짚어보았는데 문득 저한테 드는 생각이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5억 불을 건넬 때 클린턴 행정부와 사전 협의를 안 했을까? 또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5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형찰로 북한에 넘어가는데 이걸 뒤끝에 안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거 필경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클린턴 행정부와 당시 김대중 정권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딜이 있었을까? 제가 지금 와서 유추해보면 그때 당시 미국은 아마 한쪽에서는 북한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거 돈 안 주면 이거 기술을 팔 거야. 이슬람권에. 이런 압력이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갔고 또 한국에서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5억 불을 주겠다라는 걸 통보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우리 남한 정부에 북한에 5억 불을 주는 대신에 정상회담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이슬람권 나라들의 미사일 기술을 전파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아내라 라고 지시하지 않았는지 또 이런 딜이 우리 남북 사이에 있고 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지 않았는지라고 제가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서전을 출간한 이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 몸담갔던 사람들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국 정부와 미국 또 미국과 이스라엘 이런 그때 교감 이후 어떤 합의에 이르렀는지. 그런데 제가 만난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은 다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때 사실은 체크할 수 없다. 이게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제 이제 추정일 뿐입니다. 아마 이젠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또 미국 정부가 당시 문서를 공개하면 팩트 체크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 북한이 이 전파 카드를 썼을 때 진짜 북한이 어려웠을 때 북한 이 외교 협상에서 이 전파라는 이 카드를 쓸 때는 그만큼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30년 전에 썼던 카드를 또 꺼내들고 지금 만지작거립니다. 야, 이거 우리 말 안 듣으면 전파 이거 할 거야. 그런데 30년 전에는 아버지 김정일이 성공했어요. 뭐 실제 이것이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러한 그런 전술을 써서 5억 불을 받아내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들이 다시 그 카드를 꺼내드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광고는 누구한테 있느냐?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지금 아마 김정은이가 이 전파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또 이스라엘과 협상을 벌리는지 아니면 그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사고 싶어하는 잠재적 고객들과 협상을 벌리면서 그 소식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흘리는지 이것은 지금 제가 잘 판단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 미국 내 유대인 공동체나 이스라엘로부터 야 북한 좀 들어줘 라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전파를 막자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협 문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재개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 야 그러면 한번 남북 경협해봐 라고 차단봉을 열어주고 푸른 등을 켜주고 대신 북한으로부터 전파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아내 이런 길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에 김정일이 한번 어떤 카드를 썼는가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상황에 끌려간다면 아버지에 이어 또 그 아들이 뻔한 카드를 또 쓰려고 하는데 또 끌려갈 것이냐.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